자, 이제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생활 상식, 생활이 이치 시간입니다. 네, 먼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알뜰 치아 상식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릴 박민우 원장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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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박민우 원장과 함께 실패 없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 대리님, 어제 치통 때문에 병가까지 내고 이제 괜찮아요? 네, 팀장님 덕분에 치과는 잘 다녀왔어요. 치과에 다녀왔는데도 아직 아픈가 봐요. 아우, 대리님 안색이 좋지 않네. 네, 충치가 심해서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도 해야 한다는데 아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망설일 게 뭐 있어요. 치료하면 되죠. 아유, 그게 제가 치과 공포증도 심하고요. 아니, 임플란트 부작용이 그렇게 많대요. 10명 중에 2명이나 된다는데요. 아니, 임플란트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부작용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네, 임플란트 시술 후에 겪고 싶지 않지만 간혹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도 수술인 만큼 일반적인 수술에 따르는 출혈이라든지 통통, 부종, 붓기,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부작용들은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또 쉽게 해결이 가능한 반면 임플란트에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에 위턱의 상악동이나 아래턱의 어떤 신경 같은 구조물들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임플란트가 뼈와 잘 붙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임플란트 실패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라면 그 이유도 여러 가지일 것 같거든요. 네, 임플란트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잘 알려진 것이 있는 반면 또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들로는 임플란트 시술 후에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은 상처의 치유를 지연시키므로 임플란트가 잘 기능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임플란트 시술한 환자분의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어야 치태나 치석 같은 것들이 안 생겨서 임플란트에 주위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가장 겪기 싫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의 실패인데 이 임플란트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임플란트와 뼈와 골 유착이 잘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실패가 골 유착 실패랑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골 유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골 유착이라는 것은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임플란트가 이제 나사 모양처럼 생겼지만 뼈에 단순히 나사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와 뼈가 생물학적으로 단단히 결합을 해야 치아가 작용하는 그런 강한 힘을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골 유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골 유착에는 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임플란트가 뼈에 식립되고 난 후에 주변의 뼈로부터 혈관으로부터 나왔던 피들이 지혈이 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혈액 응고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응고된 혈액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러한 세포들이 임플란트 주변에 뼈를 치밀하게 만들게 되면서 임플란트를 잘 유지하고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골 유착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시간은 전체 몇 주에서 이제 몇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골 유착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혈액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역시 골 유착에도 혈액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골 유착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혈액이 지혈이 되면서 응고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골 유착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고 이 혈액이 응고되면서 혈소판이라는 세포가 응고된 혈액 안에 모여들게 되는데 이 혈소판에서 내보내는 신호들이 주변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나 단백질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이러한 세포들이 잘 모여들 수 있으려면 혈액이 잘 응고가 되어서 혈소판이 임플란트 주변에 잘 유지가 되어야 이후에 일어나는 골 유착 과정이 성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플란트의 부작용과 재수술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저 치과 다녀오게 반차 좀 내주세요. 반차요? 네. 아, 그래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했나 보군요. 네. 더 이상 치료를 미루면 건강한 치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임플란트는 시술 방법도 너무 여러 가지고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던데 잘 알아보고 치료받으세요. 임플란트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상식은 기본으로 알아야죠. 아하. 그리고 임플란트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치료받도록 해요. 아, 그래요? 임플란트의 노화가? 우리 팀장님은 진짜 모르는 게 없다니까.
임플란트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발생하나요? 네, 임플란트도 생물은 아니지만 노화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노화라는 것은 임플란트가 이제 공장에서 생산된 이후에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탄화수소라고 하는 찌꺼기와 같은 물질들이 임플란트 표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게는 60에서 80% 정도의 표면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탄화수소가 달라붙은 물질, 그 임플란트의 표면은 앞서 말씀드린 혈액의 응고나 어떤 세포의 결합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가 고루착이 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과정을 임플란트의 생물학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바로 만들어진 임플란트를 쓰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노화를 막기 위한 그 방법이 실제로 또 있기도 하죠. 예. 네, 이러한 임플란트 노화 현상을 막거나 되돌리기 위한 그런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많이 되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임플란트를 치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방법이고요. 치과에서 어느 정도 노화가 일어난 임플란트라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연구들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의 자외선을 조사를 하는 건데요.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을 몇 시간 이상 조사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표면에 이런 노화가 일어났던 표면들이 다시 처음에 생산됐을 때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노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인 탄화수소 침착을 이제 자외선을 이용해서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굉장히 새로운 그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 임플란트의 이제 특정한 에너지를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임플란트 표면에서 침착되어 있던 탄화수소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가 제거된 임플란트는 다시 처음에 생산된 것과 같이 혈액이나 어떤 세포 단백질들이 더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표면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자외선의 효과 중에 다른 효과는 임플란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임플란트의 표면이 정정기적으로 음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말씀드린 세포나 단백질들은 주로 또 마찬가지로 음의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때 서로 음의 전하를 가진 것들끼리는 잘 붙을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데 자외선을 조사를 해주게 되면 임플란트 표면이 양의 전하로 바뀌면서 이러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나 단백질들, 앞서 말씀드린 혈액 같은 것들이 더 잘 표면에 달라붙을 수가 있고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종합이 돼서 결국은 임플란트의 친수성, 물과 친한 성질이 더 증가가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 몸은 70% 이상이 혈액을 포함한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우리 몸과 더 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몸과 친해서 더 빠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혈액 응고나 골 유착 과정이 더 빠르고 더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 본인이 심은 임플란트가 아주 노화가 된 임플란트가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들은 유통기한 내에 있는 아주 정상적인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임플란트만이 이런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임플란트들이 그 자외선 처리를 한다고 하면 다시 이제 그 역전이 되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네. 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시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외선 임플란트의 특징은 한마디로 임플란트와 뼈가 빠르게 안정되고 유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하면 임플란트에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 임플란트의 노화가 진행됐던 임플란트가 다시 되돌아와서 처음에 생산됐을 때 그런 깨끗하고 신선한 표면으로 바뀌어서 더 몸과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이나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더 빠르고 더 많이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이후에 생성되는 뼈에 생성되는 과정이 더 수월하고 더 많이 튼튼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이후에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에도 더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더 안정되고 좋은 결과를 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의 안티에이징 자외선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만나보시죠.
정 대리님, 임플란트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네, 팀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종류와 시술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치료를 시작했더니 치료받기가 한결 수월한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외할머니가 틀니를 오랫동안 착용 중이신데 많이 불편해하셔가지고 제가 임플란트 해드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정 대리님 다니는 치과 소개 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물론이죠. 제가 임플란트 공부할 때 봤는데요. 요즘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틀니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있어요? 네네. 틀니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고요. 임플란트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네. 아우,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정 대리님. 네. 임플란트 틀니를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좀 중심을 두고 시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은 적은 수의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서 틀니의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임플란트만 가지고 전체 치아를 수복하는 경우는 8개에서 10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반면 네.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는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서 틀니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은 수의 임플란트가 이제 많은 힘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므로 처음으로는 이제 진단과 어떤 임플란트와 틀니의 설계가 잘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임플란트가 턱뼈 중에서도 튼튼한 부분에 식립이 되어야 많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립된 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고류착 과정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튼튼하게 일어나야 더 많은 힘을 적은 수의 임플란트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는 환자분들은 보통 치아가 거의 없거나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셔서 틀니가 이제 잇몸이 위축돼서 틀니가 잘 기능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치료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식사라든지 영양 섭취가 좀 불가능하게 되니까 건강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더 빠른 시일에 더 튼튼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주의점이 있겠습니다. 거의 네. 뭐 개수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네요. 네, 많이 줄어들고 틀니가 이제 막 빠지거나 틀니가 뭐 잇몸을 눌러서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술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게 된 걸 배경을 보면요, 스웨덴의 브레네막 박사의 그 연구 논문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브레네막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식립체의 재료, 디자인, 표면과 환자 수용부의 상태, 그리고 수술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하중이 임플란트를 성공시키는 6가지 필수 조건으로 뽑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뭐 6가지 중에 대부분은 그 수술 전에 그리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환자가 몸에서 이제 반응해주는 부분들이지만 그 마지막으로 그 적절한 하중 부분은 치과 의사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치료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스웨덴의 브레네막 박사님은 이제 치과 임플란트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말씀하신 6가지 조건들 중에 식립체 재료나 디자인, 또 표면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제조 회사가 담당하는 몫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하중 같은 부분은 이제 치과와 의료진이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브레네막 박사님이 임플란트를 개발하시던 그런 시기에는 임플란트를 뼈 속에 심은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어떠한 힘도 가해지지 않아야 안정된 고루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재료나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더 빠르고 이제 편리한 진료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조기에 이런 하중 힘을 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와 그런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체력도 약하고 또 이제 만성 질환도 이제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다면 이런 임플란트 조기 하중을 준다거나 임플란트를 빨리 이렇게 좀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을까요, 원장님? 네, 체력이 약하거나 이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분들일수록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고루착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는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거나 또 2차적인 감염의 위험성이 커서 이러한 고루착이 실패하는 경우가 좀 다른 분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체력이 약하시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동안의 어떤 영양 섭취가 저하되는 것들도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가 빠른 고루착을 보이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조기에 하중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예전에는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렸다면은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당일날 임시 치아를 올려드려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2달 이내에 이러한 치아가 올라갈 수 있게 해서 조기에 하중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연구와 실제 임상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전보다는 많이 편해지셨네요. 네, 그렇죠. 네, 부작용과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술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주의점 들어볼까요? 네, 자외선 임플란트도 일반 임플란트와 같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식립하는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따른 주의점들은 물론 있습니다. 우선 환자분은 본인이 갖고 계신 전신 질환에 대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러한 전신 질환에 따르는 합병증들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거나 미리 투약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네. 또 요즘에 발달한 이제 3D CT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정확하고 이제 정밀한 치료 계획과 진단을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건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 또 무리한 운동이나 무리한 식사 같은 것들도 피하시는 게 임플란트에 상처가 잘 아물고 성공적인 고루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임플란트 수술 후 부작용과 또 이게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늘 뭐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본인의 상태를 저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술, 담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약도 잘 염증을 드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고. 그럼요. 네.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수술한 부위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상처가 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양치하기도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닦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안 방치. 닦고 오시는 분들이 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주변이 뭐 염증 때문에 치태도 묻어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도 예. 그럼 칫솔로 양치를 하는 건가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살살살. 봉합을 해둔 실들이 풀어지거나 터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거나 요즘은 네. 뭐 항균 연고들이라든지 아니면 꺼주로 닦는다거나 뭐 거품 치약을 쓴다거나 그런 제품들도 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하시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네요. 그럼요. 실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양치질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를 이롭게 하는 생활 상식, 생활의 이치 박민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